안녕하십니까. 내 모든 상식 이내호입니다. 전라도에 대한 지역 감정과 반란의 정당성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1950년대에 전라도에 대한 편견이 어땠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95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 도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확대 재생산 이렇게 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 전라도 분들은 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불만을 누적시켜 가던 그러한 시기가 1950년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3년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 전라도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에게 쌓였던 어떤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박정희에 대해서 지지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어떤 이 전라도에 대한 지역 감정이 1960년대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돼 갔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 연도로는 1972년까지 한정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걸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에 전라도 지역 감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여기 검은색으로 된 참고 자료들은 영상 2부터 제가 참고해 왔던 자료고, 아래에 파란색으로 된 이 자료들은 1960년대 지역 감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 임기는 4년제였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1967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196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왔던 대표적인 사람은 박정희하고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보선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대중이었고, 그래서 1971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 박정희와 김대중이가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중임까지만 가능했는데, 박정희는 이제 자기가 3번, 4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삼성개헌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결과 71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1963년에는 이 전라도 분들은 박정희를 지지해 줌으로써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었는데요. 그런데 1971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요즘의 어떤 선거 결과와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30% 내외에서 머물게 되고, 김대중에 대한 지지는 60%를 넘어가는 이런 지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영남 지역에서는 여기 보시면 75%, 73% 이렇게 돼 있고, 부산은 55% 정도로 박정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 김대중 지지는 부산에서는 43% 내외고, 그 다음에 경북, 경남에서는 23, 25%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오늘날 선거 패턴하고 유사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부산은 부산 직할시라고 해서 경상남도에서 따로 떼져 나와 있었던 거고, 대구는 경상북도 안에 하나의 시로서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63년 대통령 결과하고 1971년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확연히 지역 감정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972년 이전, 그러니까 1960년대의 전라도의 지역 감정을 보는데요. 크게 두 파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냐
안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감정의 두 견해의 대립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 그러니까 영상 2편에서 나왔던 그러한 자료들인데요.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이라는 자료, 이것도 2019년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자료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시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은 역시 월간조선에서 2019년 10월호로 이렇게 나와서 두 자료가 2019년에 동시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에서는 지역감정의 대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1968년 박정희 정권은 자기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역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구미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호남 소외 정책의 시작이었다. 또 박정희의 최측근인 이후락은 박정희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1962년에 울산공업센터를 기공하고 결국에는 67년에 울산정유를 공장을 세워서 정유화학단지라는 거대한 단지를 만들었다. 또 박정희의 측근인 박종규는 마산 일대, 그래서 마산 창원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나라 기계공업단지의 중심이 되게 만들고, 포항제철 역시 경상도에 건설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호남은 호남정유, 호남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광주의 아세아 자동차, 이런 형태로 호남은 그냥 형식적으로 투자를 하고 결국에는 어떤 개인적인 비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경상도 지역만 국가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 호남의 지역감정이 커졌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앞에 자본이 빈약한 그 시대에는 앞에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리한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합당했다, 이런 뜻이고, 당시 상황에서 입지가 유리한 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정도뿐이었다. 거기다가 일제가 건설한 경부선 철도의 영향이 컸다. 이 당시에 경부선은 뭔가 하면 복선입니다. 복선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의 경부선이었고, 그 다음에 호남은 이제 복선이 아니고 단선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밖에 못 가요. 그런 어떤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 간선철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요 철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호남이 그런 형태의 철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철도 노선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박정희는 박정희가 이제 1979년 10월 26일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중부공업벨트 또 서부공업벨트라는 것을 구상해서 충청도나 호남을 위해서 정책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이 경제적인 격차가 생긴 것은 박정희의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이런 어떤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이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관점하고 월간조선 2019년 10월에서 나오는 이 두 관점은 완전히 대응되는 형태로 60년대의 이 경제적 격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역감정은 바로 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둘 다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자료는 지금 이런 내용 말고도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김대중 때문이다, 안 그러면 박정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만 여기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960년대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나, 어떤 관점에 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 통계하고 철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상도입니다. 여기 보면 1960년하고 1970년입니다. 1960년에 경상도의 전국의 인구 비중은 얼마냐 하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70년쯤 되면 비중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가 하면 약 30% 정도로 비중이 줄어들어요. 이 중간에 이런 색깔은 이 전라도 쪽의 인구인데 1960년을 보면 전라남도 북도 합치게 되면 약 23% 정도 되는데 1970년에 보면은 약 20%로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비중의 감소는 갈수록 정대되는데요. 감소가 정대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라도 쪽이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인구 비중의 감소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쪽을 보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다 합쳐서 이 1960년대에는 약 20% 돼서 오히려 서울 경기 지역이 이 전라도보다 인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1970년 되면은 약 28% 정도로 증가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 비중은 아직 경상도보다는 작지만 거의 전라도하고 비슷한 형태로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도별 인구순위 20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울,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이게 196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이런 순으로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구성되고 있었다. 이런 뜻이고 이 당시에 경부선은 이미 복선화가 돼 있어서 1945년부터 복선화가 된 거고 호남선이 복선화가 완료된 것은 1988년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1960년대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그래서 약간의 변경을 가하면서 이제 경제개발이 시작되는데 이런 60년대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로 무상 원조를 주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것이 점차 유상 원조 경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인데 1960년에 우리나라 상황은 개발되지 않은 베트남 상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철강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이 정유공장은 북한의 원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남한 쪽은 이 정유시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미국이 무상으로 주던 그런 원유를 가지고 생활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원유 가격, 이 정유된 석유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무상으로 주던 석유를 유상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부족이 심각했고 그 다음에 철강이 엄청나게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60년대에 각 지역별로 경제 개발이 되면서 공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66년 전후에서 공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때 만든 공단은 서울의 구로공단, 그 다음에 부산의 사상공단, 대구의 제1공단, 이때 이제 제1모직 이게 이때 생겼고 그 다음에 광주는 광주공단, 그 안에 아시아 자동차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대전, 전주 이런 곳에 한마디로 이제 막 경제개발이 시작된과 동시에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단만 가지고는 경제적인 지역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단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간시설인데요. 바로 울산산업단지,
이게 1962년도에 기공식을 산업단지 기공식을 하고 67년부터 정유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던 울산산업단지가 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산 창원에서 기계공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항에서는 1967년에 부지가 제철을 포항에 만들겠다라는 부지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60년대 말부터 구미전자공업단지 준비가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울산은 바로 가장 중요한 원료,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중요 산업이고 그 다음에 포항은 바로 기본적인 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어떤 기간 산업이고 그 다음에 마산 창원에 역시 가장 기본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기계공업단지 이렇게 해서 크게 구미전자공업단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남과 경북에 이런 기간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기간시설을 만드는 것이 과연 박정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인지 그걸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산업단지는 어떻게 해서 울산에 만들어지게 됐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전후에 그러니까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 정유공장은 원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울산에다가 제2정유공장을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됨으로써 건립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는 이 미 군정이 석유 배급을 원조로서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유공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1949년도에 울산 정유공장 복구를 시작합니다. 복구를 시작하는데 1950년에 돈이 없어서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유류가 유료 원조로 전환되고 그런데 울산 정유 공장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는데 미국은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울산 정유공장 건설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울산 정유공장을 다시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울산 정유공장 복원을 하려고 미국의 여러 오일 회사와 연결해서 이 어떤 투자를 시도를 하는데 이 고성시럽 등이 미국의 필립스 정유회사 등을 이렇게 방문해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다시 완성을 위한 시도를 하는 중에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다시 이 정유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1963년에 미국의 걸프 오일에 의해서 차관 도입을 시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에 울산 정유공장을 드디어 준공을 했던 겁니다. 이런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울산산업단지는 정상적인 어떤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항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제철은 이제 북한은 엄청나게 이 철을 우리나라의 200배 정도로 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이 무기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정희는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철 공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에 한국종합제철주식회사라는 것을 발족시켜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외국의 차관을 끌어와서 제철 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는 1966년에 바로 키사라는 것은 미국의 오일 회사의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 연합체의 어떤 차관, 즉 투자를 받아서 제철 공장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일본을 중심으로 이 산업이 재편되기를 기대했고, 또 이 중소국가가 제철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 철이 선진국 사회에서 과잉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한국은 기술과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 이 미국의 어떤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에서도 이 미국 기업이니까 이 차관단도 별로 힘을 발휘 못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유엔개발계획이나 국제부흥개발원에 가서 빌리려고 해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 차관 도입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일본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 제철 산업에 이 투자하는 것, 이 차관 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데,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바로 이 한국에서 제철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철 공장 자체를 자기들이 수출해 먹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식민지였던 이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나라 제철 공업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차관이나 투자를 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게 1960년대 초반에 맺었던 한일 국교 수교, 그때 가지고 있었던 대일 청구권, 그 다음에 상업차관을 얼마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 그거에 의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1억 2천만 달러를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박태준이가 이 1억 2천만 달러를 우리나라에 이 주는 형태로 주게 되면, 그러면 일본,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이 1억 2천만 달러에 더해서 6천만 달러를 더해서 1억 8천만 달러를 우리나라에 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땅짓고 헤엄치기인 게, 자기들이 어차피 줄 돈을 주는 거고, 그런데 그 대가로 자기들이 엄청난 그 제철 공장만한 그러한 어떤 시설을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손실 날 일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달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제철 공장이 포항에 만들어지게 됐느냐 보면, 우선 앞에 미국의 어떤 국제제철 차관단, 얘들이 와서 입지를 먼저 조사를 해요. 아직까지 완전히 깨지기 전에. 그래서 이 키사라는 애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을 다 돌아다닌 다음에 입지를 선정을 하는데, 여기 바로 밑에 입지입니다. 인천, 마산, 비인이라는 것은 충청남도 서천시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 부산, 삼천포, 울산.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 입지를 정한 게 아니고, 키사라는 그 미국의 회사 연합, 얘들이 전국을 돌아다녀서 후보지를 정한 게 이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지를 조사하는데, 이때는 삼천포, 마산, 울산, 연포, 연포는 바로 울산 옆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런데 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후보지를 정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월포, 포항, 삼천포, 울산, 보성. 이 보성이 우리나라 경제기원에서 입지 선정해서 처음으로 이 전라도 쪽이 후보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조성 비용이나 용수, 그 다음에 항만이 또 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과 이 후보지들 중에서 포항으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역시 이 포항제철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이런 것보다는 이 국제적인 어떤 시찰단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판단, 이에 의해서 포항에서 제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산 창원 기계공업단지인데요.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마산 창원에 기계공업단지가 만들어졌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66년에 이미 마산 임해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나옵니다. 보고서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마산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마산시라는 조그만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어떤 고려사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기계공업과 관련된 환경을 보면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전국 기계 분야 업체 수의 97%가 부산 마산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국 기계와 관련된 모든 업체의 97%가 부산과 마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 마산에 있는 이 기계 공업 업체의 절반 정도가 마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경남 쪽에 있는 기계 공업 업체 전체의 종업원 수 56%가 마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산 창원에 기계공업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만들어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미국의 AT&T 큐니사 이 회사한테 기계공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1968년에 의뢰를 하는데요.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또 일본 미쓰비시 상사하고 미국 센트럴 컨설턴트 회사에 대해서 마산의 이 공업단지 타당성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1973년에 마산 창원 공업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역시 이 마산 창원 기계공업단지의 입지 선정도 한두 개인의 어떤 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기는 좀 어렵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 영상이 늘 길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미전자공업단지 있습니다. 용수원이 풍부하고 철도 인접이 있고 고속도로가 지금 곧 깔릴 텐데 그 고속도로 인접에 있고 배후농업지역에 풍부한 노동력도 있고 전자공업의 특성상 염분이 없는 내륙지역이다. 그래서 구미전자공업단지, 전자공업단지로서 구미가 딱이다, 이렇게 설립 명분을 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데요. 1960년대 말에 구미지구의 공업 입지 여건은 결코 유리한 편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이 구미보다 유리한 곳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었다. 또 염분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공장이 내륙에 입지해야 되는 논리는 구미공단이 조성된 비슷한 시기에 남동임해에 위치한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산요 등의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조립시설을 설치한 이러한 시설을 감안하면 결코 구미가 전자공업단지로서 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업단지는 좋게 얘기하면 권력자의 프리미엄을 이렇게 행사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자의 자기 지역 챙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이 남동임해 쪽에 공단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합리적인 결정 때문에 소외되는 그러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피해는 그 피해를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960년대에 전국 혹은 전라도 경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인구의 변화는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전라도 쪽에 인구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별 지역 내 총생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 이전에 이러한 지역 내 총생산, 기타 인구, 이런 어떤 수치들은, 또 통계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어떤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수치와 얼마든지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1960년에 지역 내 총생산 보면
이 전라도 쪽이 합치면 25%, 그 다음에 경북, 경남 합치면 31%, 그 다음에 경기, 서울을 포함해서 23%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인구 비중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보면은 이 경상도는 35%, 그러면 인구가 30%니까 5%가 더 많은 거죠. 거기다가 전북, 전남 합치면 18%, 인구 비중보다도 낮고 처음에 25%였다가 많이 비중이 줄은 택이죠. 거기다가 서울은 34%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도 쪽이 상당히 살기 힘들어졌다,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주민소득 보면은 1960년에 영남은 8,400원인데 호남은 7,500원으로 얼추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데, 1970년에 보면은 영남은 84,000원, 전국 평균은 83,000원입니다. 호남은 58,919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어떤 공단이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보더라도 전라도 쪽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도 분들은 어떤 지역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분들의 어떤 적 타겟이 이 경상도 쪽, 다시 얘기하면 집권자의 고향 이 경상도 쪽으로 타겟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수도권 있잖아요. 경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런데 이 수도권은 1970년대 인구 비중을 보면 28%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의 총생산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도 자체만을 보면 인구가 30%인데 35%다. 물론 전라도 쪽보다는 많지만 서울보다는 훨씬 약하거든요. 거기다가 아래에 이 영남, 호남이 물론 작기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는데, 영남을 봤을 때 전국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방에 점점 지방이 죽고 있는데, 이 지방의 사람들이 왜 서울을 향해서 이 지역 감정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미스터리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권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경상도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하고 그 권력자의 고향하고를 동일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봐서 어쨌든 간에 이 전라도 분들은 점차 이 1950년대에 이승만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러한 어떤 억눌림, 불만, 이것을 이제 박정희와 경상도 쪽으로 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파트는 이런 파트고, 정치적인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의 전라도 정치적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호남 사람들이 장관으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3.2%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전에 인구로 보면은 약 20% 좀 돼야 되는데 13.2%고, 그 다음에 여기 유신 후에 보면은 11.8%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 영남 쪽은 31.9%, 아까 전에 영남의 인구 비중이 30% 좀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32.9%, 그럼 인구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고, 37.3%, 그러면은 인구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더 높죠.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 어떤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데, 요 인구를 감안한 어떤 수치는 김대중 정권 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0대는 경인 지역은 플러스 7명. 그런데 비율이니까 7%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박정희 30대는 경인 지역이 7% 많았다.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은 2% 많았고,
영남 지역은 6% 많았다. 이렇게 되고 40대는 이제 유신시대죠. 이때는 서울 쪽은 3% 플러스 3, 강원 쪽은 플러스 5, 그 다음에 영남하고 충청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인구로 보면은 2% 정도밖에 많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여기 박정희는 경인 지역은 플러스 7이고 영남은 플러스 6이고 여기 보면 강원도는 플러스 5고 영남 지역은 플러스 2다.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때 보면은 오히려 영남 지역의 이 플러스 가중치가 다른 지역의 가중치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정희는 지역 감정하고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호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호남은 마이너스 12, 항상 앞에도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지역은 다 플러스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박정희가 이 호남만 그냥 요즘 말로 왕따시킨 거 아니냐. 오히려 다른 지역도 마이너스가 많다면 차라리 호남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다른 지역은 다 플러스인데 이 호남 지역만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전국을 이렇게 가지고 호남 사람들을 압박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라도의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박정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이 호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저렇게 지역감정 찾아보면 지역감정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떠도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 몇 마디 때문에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우습죠. 그런데 이런 걸 믿고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야 박정희 잘못했잖아, 김대중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사고라고 봐야죠. 일단 이 떠도는 소문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감정은 김대중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1967년에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어요. 여기 나와서 목포에서 자라고 목포에서 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이 김대중이가 있는데 정부에서 외지 사람을 목포로 보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감히 목포 시민 여러분 나를 찍어주세요 이런 뜻이죠. 이런 걸 보면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67년에 윤보선이가 대선에서 했던 말 호남 푸대접 문제를 철저히 시정하겠다. 목포를 아주 공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경제적인 어떤 푸대접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역시 지역감정의 원흉이군.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1년 보면 이 71년은 이제 김대중하고 박정희가 이 대통령 선거할 그때입니다. 호남 사람이 받는 푸대접은 1200년 전부터다. 서울 가면 구두 닦기나 식모는 모두 전라도 사람이고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차가 맞으면 경상도 사람, 사람이 맞으면 전라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경상도 정권 하에 전라도는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들 한 거 보이제? 그러니까 김대중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이 지역감정은 박정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1963년에 이 이호상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초빙 연사로 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 고장은 신라 천년에 해서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며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아 1000년 만에 임금으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 우리 영남이는 전라도 사람 뽑으면 우리 영남이는 개밥의 도토리가 된다. 그 다음에 문둥이가 안 찍으면 어쩔 끼고 뭐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가 불명확한 소문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주장하는 건데요. 뭔가 하면 중앙정보부가 대구에서 호남향후회라는 이름으로 호남인이 단결하자 라는 프린트를 대구에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하면서 분노해서 박정희를 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소문으로만 여기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말해서 뭐 지역감정 생겼고 이렇게 생각되나요? 자, 그렇게 생각된다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대구 경북은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었던 곳이고 조상의 영혼이 숨쉬는 곳이다. 대구 경북은 조선의 개혁정신의 산실이고 사대부들의 본고장이고 항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앞에 말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30년간 대구에서 대도독을 지냈고 태계선생 제자들과 교류를 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구 경북의 충원과 저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쭉 가서 양반 집안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보면 앞에 이 말하고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언제 했느냐? 누가 했느냐? 바로 2022년 1월 17일 날 이재명이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안철수가 3명이 동시에 대구 경북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말들도 떼서 보면 마치 지역 감정을 일으킨 그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걸 가만히 읽어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꼭 지역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의 우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에 이런 말을 누가 했다 해서 김대중 책임이다, 박정희 책임이다 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자, 지금부터 지역 감정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이렇게 알아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공제법입니다. 이 공제법은 뭔가 하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거시켜 봐요.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거시켜 봐도 그래도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는 생각보다 조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공제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원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빼봐요. 그 빼봐도 역시 지역감정이 생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을 빼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1960년대의 상황에서 김대중을 뺐다. 그래서 김대중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아까 봤던 그런 전라도 상황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 감정을 안 가졌을까? 박정희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억눌리는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래서 김대중을 제거시켜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지역에서는 지역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에 대해서 지역 감정의 원인이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 격차입니다. 자, 경제적 격차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컸잖아요. 뭐 박정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건 어때서건 전라도 쪽에서 경제적 격차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경제적 격차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없다.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가졌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는 지역 감정은 김대중 때문이 아니고 경제적 격차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희는 다시 경제 정치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울산이나 포항이나 창원 이런 곳에 박정희가 아니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 미국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영국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딱 박정희 대신에 왔다 했을 때 울산이나 포항이나 창원에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박정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까 전에 장면이나 그 다음에 이승만도 울산에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울산에 정유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울산에 제철 공장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박정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울산이나 포항이나 창원에 그런 공장이 혹은 공업단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제 부분에서 여기에 공단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박정희는 합리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정치 부분이 있었죠. 정치 부분에서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서 대통령을 한다면 그때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마이너스 12가 될 정도로 채용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 정치 부분에서 지역 감정에서 이 박정희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약하면 이 박정희의 합리적인 어떤 경제적 정책 결정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적 격차가 생기고, 그 결과 이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정치 부분에서 이러한 전라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관이나 고위직을 임명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라도 사람들의 어떤 불만, 지역적 감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박정희의 경제정책, 이 합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한 경제적 격차가 지역 감정을 크게 했고, 또 박정희의 정치 부분에서의 이 호남 차별이라는 어떤 불합리한 결정, 그것이 지역 감정을 더 크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60년대의 지역 감정, 호남인들의 지역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1980년대 전두환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됐을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